행복한 삶, 그리고 상생의 길. 법륜. 우리 세상에는 젊었거나 늙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에 상관없이 항상 괴로움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 고민을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은 표정으로 살아갑니다. 기껏해야 100년 정도인 우리네 인생살이를 무엇이 그렇게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통에 휩싸여 있는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괴롭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치 비디오를 보듯 자꾸만 지나간 일을 재생시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없다는 것을 항상 관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근심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래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없는데도 내일 일, 모레 일, 10년 후의 일을 끌어당겨서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겨납니다. 초조, 불안, 근심, 걱정이 일어날 때 무엇 때문에 그런가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현재로 가져오면 괴로워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당겨 현재로 가져오면 근심스러워집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초조와 불안은 다 이런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울 일도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괴로운 사람이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둘 다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집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다만 현재에 집중하라. 깨어 있어라. 과거도 놓아버리고 미래도 놓아버려라. 세 번째는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옳은데 저게 옳은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쫓아가면 세상 만사가 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어딘가 허전하고 외로운 것은 의지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기댈 곳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합니다. 이는 신체 구조가 아닌 의식 구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사회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살아온 터라 주체적으로 홀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남자보다도 더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의식 구조도 그에 맞게 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의지처는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 자기 관념,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생깁니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깨닫게 되면 삶의 고통스러움은 사라집니다. 마음을 닦는다고 공연히 단식할 일도 없고 이산저산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 저 책 뒤져가며 고민할 필요도 없고 호흡법을 익히느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치만 알면 인생살이에서 고민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괴로울 일이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나의 관념과 견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미워하고 화내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이 소멸합니다. 비록 순간 괴롭다 해도 그것이 집착 때문인 줄 알고 놓아버리면 금방 벗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괴로움은 즉시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타인들을 보고 자신과 비교합니다. 못을 칠 때는 못만 치고 괭이질할 때는 괭이질만 하면 되는데 남이 조금 잘하는 것을 보면 열등감을 느껴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조금 잘한다고 하면 우월의식에 들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비추어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갖가지 분별심이 생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보며 자신을 깨닫는 것이 수행입니다. 일하는 동안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일을 빨리 끝내야 된다 라든지 된다 안 된다 에 집착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건강한 삶, 몸과 마음 모두를 균형 있게 돌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힘이 솟아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기, 물, 음식입니다.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공해로 공기와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맑은 공기와 좋은 물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그렇게 장수하는 노인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소식입니다. 현대 도시인들은 너무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은 혀의 즐거움과 배를 두드리는 재미를 가져다 주는 대신 동시에 수명 단축이라는 선물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잠은 푹 잘 자야 합니다.
많이 자면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시간을 꿈속에서 헤맵니다. 이것은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꿈속을 헤매지 않고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는 등 육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잠을 잘 잡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육체 노동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볕 아래에서 논일이나 밭일하는 모습이 남들에게는 힘들고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좋은 운동입니다. 옛날에는 노동이 운동인 동시에 생산활동이었는데 요즘은 운동 따로 일 따로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정신적으로 생각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깊게 탐구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잠깐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지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과 연구하는 것, 탐구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한다고 합시다. 그가 만약 높은 절벽 앞에 서서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라고 하나 하고 불편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열심히 찾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밧줄을 이용하면 될까 아니면 사다리를 놓을까 하고 이쪽으로도 시도해보고 저쪽으로 시도해보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 녀석들 사다리 하나도 설치해 놓지 않고 밧줄도 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절벽을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도를 해볼수록 불평, 불만만 더 커져가서 좌절하게 됩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도를 해보면서 올라가는 길을 조금씩 찾아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실패를 하면 할수록 성공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생각으로 일을 하였다면 머리가 아파 오래 지속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연구는 일종의 재미있는 놀이였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연구하는 자세에 방해만 됩니다. 생각은 머리를 복잡하게 할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일어난 일에 늘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 대 얻어맞고 화가 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지나간 것은 금방 놓아버립니다. 어린애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다가도 금방 웃을 수 있는 것은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표정은 항상 밝지만 어른들은 늘 무언가에 집착해 있으므로 표정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절에서 잘 살던 사람이 밖에 나가 결혼해서 살겠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밖에서도 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에서도 제대로 못 살면서 밖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은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밖에서도 제대로 못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수행을 더 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한두 번 해보고 바로 그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좋아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살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학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인지를 터득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구, 탐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진실로 탐구하는 자세로 살면서 주변 사물을 관찰해보면 이해가 빠르고 증득이 되지만 머릿속에 이론적으로만 간직한다면 실제 생활에는 접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탐구의 자세로 살아가면 삶의 본질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들에 얽매이고 고통받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일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로부터 이익을 보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얼굴이 잘난 사람, 키가 큰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을 골라가며 만납니다. 무엇인가 덕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질 까닭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바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준다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것, 이 사소한 행위에 깃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배고픈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서 음식을 주는 것이고, 아픈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서 약을 주는 것이며, 괴로운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 과부나 호라비의 처지를 이해해서 중매를 서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돕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정의는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한데 어리석기에 그것을 잘못 알아서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거나 태생에 의한 신분차별이란 것이 없는 것인데 사람을 차별할 때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어리석음을 깨워주는 것이 자기 분별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자기 견해를 고집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가르침의 대상까지도 끌어안으며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가며 더불어 깨우쳐가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을 한다는 것은 나보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삶과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작으나마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한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남한테 해를 주는 사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빗자루가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리고, 책상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존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은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걸레로서의 삶은 걸레로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걸레의 죽음은 바로 그것이 필요 없을 때 찾아옵니다. 아내로서의 삶은 남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내로서의 죽음은 남편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될 때입니다.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은 죽음이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지도력, 리더십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족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조그마한 단체의 부장, 국장, 회사의 상사 노릇도 다 지도력이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지도력은 저절로 생기고,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지도력은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절에 오는 사람을 예로 들어 봅시다. 절에 오는 사람은 대개 무엇인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옵니다. 자식이나 사업 걱정, 또는 불교에 대한 궁금증 등등 매우 다양한 자기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맙니다. 자신의 요구가 채워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채워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이 지도력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자꾸 받으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미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때 상대가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지도력은 사라집니다.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도 일종의 도움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빚지는 감정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자신은 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단체에서 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자연히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도움을 계속 주기만 한다면 관계는 결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나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존재 의의를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타인을 필요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서 일을 나누면 신도들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마음에 아마 신나게 일을 할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에게 요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를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쓰고 쓰이는 삶이, 쓰이는 것이 삶이며 잘 쓰이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쓸 때는 상대가 잘 살아나가도록 잘 써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잘 쓰인다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내가 상대를 살리는 길이며 또한 상대가 살고 상대가 나를 살리는 상생의 길입니다. 이것이 수행이며 사회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직관리의 기본입니다. 요즘 부모는 자식에게 쓰이기만 하지 자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너무 부려서 그 역량을 제대로 못 자라게 했다면 요즘은 너무 안 써서 아이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들 각자 간의 관계도 서로 쓰고 쓰이는 관계여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나 부부관계에서의 문제, 나아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쓰임새에 있어 어느 한쪽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잘 맞춰가도록 늘 탐구하면서 살면 인간관계도 잘 할 수 있고 사회운동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의 길이기도 합니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